여러분, 실비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혹시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었나? 저는 14년 동안 수많은 고객을 상담했습니다.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고객은 실비만 있어도 충분한 상황인데도 불필요한 보험을 덕지덕지 붙여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본인도 정확히 어떤 보장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비보험이 있다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 보험 5가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불필요한 보험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보험만 남기는 방법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투자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소비입니다. 한 달에 많은 비용을 보험으로 지출하신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달에 적은 비용을 보험으로 지출한다고 해서 효율과 실속, 가성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많은 비용을 보험으로 지출하시는 분들을 상담해보면 꼭 필요한 보장보다 불필요한 특약과 중복된 보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객분들에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은 위험 대비지 재테크가 아닙니다. 보험료는 소비로 계산해야 하고 부담 없는 선에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만 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불필요한 보장들을 정리한다면 적은 비용으로도 큰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보장자산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든든하죠. 입원하면 하루에 몇만 원이 나온다 라는 점을 생각보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전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지표누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인의 연간 평균 입원 일수는 2.7일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은 1년에 3일 이상 입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살펴보면 40세 여성 상해급수 1급 사무직 기준으로 하루 입원했을 때 3만 원을 받을 수 있게 설정하면 월 24,660원을 내셔야 합니다. 1년간 납부를 하면 29만 5,920원인데 1년에 10일 이상을 입원하셔야 내가 낸 보험료 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인 연간 평균 입원 일수는 3일이 채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에 배분했다면 비슷한 비용으로 3대 질병 진단비를 각 1,000만 원씩 구성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입원 일당으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3대 질병 진단비를 가입한다면 추후 경제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험은 무조건 많이 들면 좋은 게 아닙니다. 마치 냉장고에 반찬이 많다고 해서 밥을 더 잘 먹는 건 아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원 일당은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과도한 수술비 특약입니다. 보험사 상품 설명서를 보면 정말 많습니다. 1에서 5종, 9대, 107대, 120대, 130대 수술비 등 이름만 들어도 화려하고 든든해 보이죠. 수술비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 안 좋다라는 건 아닙니다. 수술을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본인 부담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수술비 보장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과도한 수술비 특약을 구성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41년간 살아오면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경우가 많은 분들도 보게 되죠. 결국 수술비 보험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구성은 피하는 것이 좋고 효율이 높은 수술비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술비 특약을 정리하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정의가 넓은 것 하나만 남기세요. 대표적으로 1에서 5종 수술비입니다. 이 특약은 급여 수술과 비급여 수술 모두를 포괄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현재 약관에 없는 신의료 기술 수술도 보장을 하고 앞으로 나오게 될 새로운 수술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1에서 5종 수술비는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1에서 7종 수술비의 경우에는 급여 수술만 보장을 하기 때문에 비급여 수술 시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 당시 약관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앞으로 새롭게 나오게 되는 수술도 보장을 못 받습니다. 119대 수술비나 144대 수술비 등의 N대 수술비의 단점은 암 수술비가 빠져 있거나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수술의 경우에는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범위가 좁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의 경우 보장 범위가 넓지만 보장 금액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1에서 5종 수술비와 함께 구성을 하신다면 자잘한 수술부터 큰 수술들까지 빈틈없는 대비가 가능합니다. 보험은 화려함이 아니라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카탈로그처럼 줄줄이 붙어있는 수술비 특약은 비용만 늘리고 보장은 겹치니 과감히 덜어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암 관련 부가 특약입니다. 암 수술비와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 그리고 암 통원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언뜻 보면 꼭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효율적입니다. 서울아산병원 2024년 암병원 연보 통계 자료를 보시면 항암화학요법 21만 건, 방사선 치료 9만 5천 건, 암수술 1만 4천 건으로 분류됩니다. 즉, 암 치료는 수술보다 항암과 방사선 치료가 훨씬 많습니다. 물론 암 수술의 경우에는 한 번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경우 여러 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수만 보면 당연한 결과값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단비와 수술비, 입원 일당, 통원비 일당에 대한 특약보험료를 보면 가성비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암 수술비 1,000만 원을 보상받으려면 월 13,090원을 내셔야 하죠. 암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닌데 진단비보다 보장 확률이 낮은 특약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암 진단비는 일회성이고 암 수술비는 수술을 할 때마다 받는 조건이지만 여러 번 수술을 받을 가능성도 낮고 암 치료 방법에 대한 건수를 종합해서 보면 효율이 낮은 특약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도 문제입니다. 통계 자료를 다시 보시면 외래 암 환자는 100만 명이 넘지만 입원 암 환자는 5만 명 정도입니다. 설계 자료를 다시 보시면 하루에 10만 원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특약보험료는 8,650원을 내야 합니다. 암 진단비의 특약보험료가 더 비싸지만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으로 1,000만 원을 보장받으려면 100일은 입원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져본다면 암 입원 일당보다는 암 진단비를 추가하시는 것이 더 효율이 높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면 암 진단비가 유리한지, 암 수술비 및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과 암 직접 치료 통원비가 효율적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암부가 특약은 효율이 낮습니다. 암 보장은 진단비와 치료비 중심 실비 보조 구조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암 치료비 보장에서 모든 보장 특약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할 수 있는 비급여 암주요 치료비 등도 있으니 치료비 보장을 잘만 구성하신다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상해 특약 과다입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상해 관련 특약만으로 월 3만 원 넘게 내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상해로 다치면 대부분 실비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과한 상해 보장 구성은 효율이 떨어지죠. 평생을 살아가면서 큰 교통사고나 상해 사고를 당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한국교통연구원 2021년 및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 수 비교 자료에 의하면 2022년 도로교통사고 사상자 수는 총 194만 명이고 부상신고자는 100만 명이며 경상자는 85만 명이고 중상자는 6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735명이죠. 전체 사상자 수에서 사망자의 비율은 0.001%이고 중상자의 비율은 0.035% 정도입니다. 확률이 매우 낮지만 0%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보장만 준비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해 후유장애 3% 이상, 상해 수술비, 상해 종수술비 정도로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골절 진단비처럼 50만 원 받는 특약은 받으면 기분은 좋지만 경제적 위험을 막아주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팔이 부러져도 치료비는 실비로 나오고 진짜 부담이 되는 건 후유장애인데 이 부분은 후유장애 특약으로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큰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를 겪는 경우라면 장기간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수술을 여러 번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라면 상해보험이 과한 경우 큰 도움이 되겠지만 큰 교통사고나 상해사고를 당할 확률을 생각해 보신다면 과한 상해보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걱정된다면 상해 특약 대신 운전자 보험을 준비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까지 보장합니다. 실제로 한 고객은 상해 특약만 7개를 가입하고 있었는데 이를 정리하고 운전자 보험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료는 줄었고 보장은 더 현실적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치료비는 실비로 커버를 하고 법적 비용은 운전자 보험으로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는 말기 및 중대한 질환 특약입니다. 약관을 보면 지급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말기 간경화 약관을 보면 알코올 중독 또는 약물 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진단 확정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소견, 동위원소관 주사, 복부 초음파, 복부 전산화 단층 촬영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가 말기 간경화의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 결과 및 진료기록부에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현실적으로 보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말기 신부전증 진단비, 말기 폐질환 진단비, 말기 간경화 진단비 등의 상황이 온다면 당연히 필요성이 높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부합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을 따져보면 굳이 없어도 되는 보장입니다. 결국 말기 질환 특약은 비용 대비 효용이 낮습니다. 지급 조건이 까다로운 특약보다는 실제로 도움이 되는 진단비와 치료비, 그리고 실비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인 입원 일당 특약과
과도한 수술비 특약, 그리고 안부가 특약 및 상해과다 특약, 마지막으로 말기 질환 특약까지 이 5가지는 실비가 있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보장 확률과 비용, 받는 금액까지 고려하면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라 소비입니다. 핵심은 실비보험과 3대 진단비 및 치료비 균형 및 포괄 수술비 하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분리하여 준비하는 것입니다. 총 보험료는 월 소득의 5에서 7% 이내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더 적은 비율로 핵심적인 부분들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이 영상은 특정 회사나 상품의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적합한 조합은 달라질 수 있으니 해지나 변경 전 반드시 약관과 환급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은 최소 20년을 납부해야 하고 90세 또는 100세까지 유지를 해야 하는 초장기 금융상품이니 가입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보험을 해지하거나 조정할 때도 신중을 더해야 합니다.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신중한 태도로 임한다면 보다 효율 높은 보장 자산을 실속 있게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